여러분, 제 이름은 김대곤입니다. 올해 나이 69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40년을 살며 아들 제모와 딸 제이를 키웠죠. 우리 부부는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제모가 대학에 갈 때도 제이가 결혼할 때도 우리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그땐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우리의 행복이었으니까요. 아내와 저는 매일 아침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의 손을 잡고 걸었죠. 봄날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우리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엔 뭘 해 먹을까? 음, 된장찌개 어때? 오랜만에 먹고 싶네. 그래, 맛있게 끓여줄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제 손을 놓치더니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놀라서 아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어디가 아파? 아내는 대답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부르는 동안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인께서 뇌출혈이 심각하십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꽤 들 것 같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날부터 저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도 팔고 적금도 해약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아내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연락했지만 그들도 형편이 어렵다며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회사에서 힘든 시기라 돈을 보태드리기 어려워요. 제모의 말에 저는 한숨만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지금 빚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제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결국 저는 고리대 금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너무 높았지만 그때는 아내를 살리는 게 먼저였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내의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반신불수가 되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해서 불어났고 저는 점점 더 큰 빚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힘내. 곧 좋아질 거야. 우리 함께 다시 산책도 가고 된장찌개도 먹자. 하지만 제 말이 아내에게 전해지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께서 새벽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한 아내가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이렇게 가버렸다니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내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슬픔보다는 걱정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저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아내마저 없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뭐라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에서 하는 말 같았습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볼게. 제 말에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와 작은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좁은 방, 공동 화장실, 부엌도 없는 이곳이 이제 제 집이 되었습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고리대 금업체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도 벅찼습니다. 매일 아침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 이자라도 갚아야죠. 안 그러면 우리도 곤란해집니다. 고리대 금업체 직원의 말에 저는 어깨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앞으로의 삶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꿈을 꿨습니다. 함께 산책하던 그 봄날의 아침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든 호라비일 뿐이었고 빚더미에 앉아 하루하루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시원에서의 생활이 한 달째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가 없다는 현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돼?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리대금업체였습니다. 김 선생님,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길 내에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마련해서 갚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모야, 아빠다.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모는 잠시 망설이더니 승낙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모가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럭저럭 살고 있다. 너는 어때? 저야 뭐 항상 바쁘게 지내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제모야, 사실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혹시 말을 끝맺기도 전에 제모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돈을 빌려드리고 싶어도 여유가 없어요. 제모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래, 아빠도 너 사정 이해한다.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아빠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제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이 좁아서요.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죄송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거부감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알겠다. 너무 바쁘게 살지 마라. 건강 챙기고.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은 딸 제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는 동안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희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제이야,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제희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제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정이 있어요.
남편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이혼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제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딸의 불행한 소식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제 처지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아빠 이해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제희의 집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제 제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그들이 자랄 때 느꼈던 행복,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문자답을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고시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방세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주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안 주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식들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먼저 제모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제모네 가족이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제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희는 집에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힘들다고 했잖아요. 제이야, 아빠가 길거리에 나 앉게 생겼다. 잠시만 도와주면 안 될까? 아버지, 저도 이제 곧 이혼하고 혼자 살아야 해요. 아버지를 돌볼 수가 없어요. 제희의 단호한 거절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자식들에게 이렇게 버림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이야, 너가 어렸을 때 아프면 밤새 안고 있었던 게 누구였는지 기억하니? 아빠가 너한테 해줬던 것들 잊었니?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만 제희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만 가주세요. 제발요. 그렇게 저는 제희의 집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 전부였고 가방에는 옷 몇 벌과 아내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여보, 내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나를 버리는구나.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저는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되자 배고픔이 몰려왔습니다. 근처 분식집에 들어가 라면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그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돈으로 먹는 식사였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공원 벤치와 지하철역을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거리를 떠돌던 어느 날, 한 노숙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일자리 찾고 계세요? 힘 좀 쓸 수 있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인력 소개소인데 거기 가면 일당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가 알려준 인력 소개소로 향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제 또래의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소개소 직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일하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힘쓰는 일하는 곳이에요. 할아버지 나이엔 무리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해요. 그렇게 저는 첫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반장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무슨 일을? 일하러 왔습니다. 반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르신 나이로는 위험해서. 저는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의 공사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땅을 파고 시멘트를 섞는 일. 저녁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젊은 동료들은 처음엔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해나갔습니다.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 일을 잃으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김 어르신, 쉬엄쉬엄 하세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반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계속 일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몸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씩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버거웠던 일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일이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 무거워진 자재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쉬세요. 날씨가 안 좋아서. 반장의 말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된 나날이었지만 적어도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할아버지 그 무거운 걸 왜 혼자 드세요? 저희가 할게요. 친절을 가장한 무시, 그것이 제가 매일 겪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한 젊은 일꾼이 저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이 일은 할아버지가 하면 안 돼! 우리가 해야지! 그 말에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곤 했습니다. 다른 일꾼들은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식사를 했지만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가끔 그렇게 부르는 일꾼도 있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기엔 제가 너무 늙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일은 할 수 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돈을 모아 고시원에서 다시 살게 됐어요. 매일 밤 허름한 고시원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어.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된 나날이지만 언젠가는 이 시간들이 제게 큰 힘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이 경험들이 쌓여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나이 많은 저를 무시하는 젊은 일꾼들 사이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날이 갈수록 공사장 일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나이든 제게는 매일이 버거운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일거리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여기 현장에서 일하세요. 매일 아침 반장의 지시에 따라 이 현장 저 현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부터 이틀간은 일거리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당으로 겨우 끼니를 해결하는 제게 하루라도 일을 못하면 당장 굶어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 저는 공사장 한편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 춥지 않으세요? 저기 난로 있는데 가서 좀 쉬세요. 젊은 동료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넌 일해라. 나는 좀 이따 움직일 거야. 사실 몸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쉴 수는 없었습니다. 쉬는 모습을 보이면 나약해 보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바람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대부분을 고리대 금업체에 입금하고 남은 1,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퇴근 후 폐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이라도 더 모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끔 물었습니다. 아, 그냥 운동 삼아 산책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겨우 모은 폐지를 팔아번 돈으로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아, 따뜻하다. 찜질방 온돌에 누우니 그간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몸은 좀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시 추운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 도착하니 반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일해야 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높은 곳은 위험했고 제 나이에 그런 일을 하기엔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풍경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고 순간 발을 헛디뎠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순간 왼쪽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빨리 119 불러요. 정신이 흐릿해지는 가운데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늘어나고 타박상이 심해서 당분간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일을 못한다는 건 곧 생계가 끊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퇴원하시려면 치료비를 내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말에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원 지폐 몇 장이 전부였으니까요. 혹시 나중에 갚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다친 다리 때문에 공사장 일은 할 수 없었고 그나마 하던 폐지 줍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언제쯤 일하러 오실 수 있을까요? 가끔 반장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다시 일할 수 있을지, 아니 다시 일할 수는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생활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고시원비를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김 씨, 이번 달 고시원비는 언제쯤 주실 수 있나요? 주인의 재촉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 자신도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또다시 추운 겨울밤에 거리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폐지를 주워 겨우 끼니를 해결했습니다. 그나마 폐지를 팔아번 돈으로 가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찜질방 온돌에 누우면 잠시나마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음 날이면 다시 추운 현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점점 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이제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이제 그만 포기해도 될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힘내.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그 목소리에 힘을 내어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라하고 말라빠진 노인의 모습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 순간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저를 힐끗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좀 봐. 왜 저러고 사시나?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저도 꿈과 희망이 있었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길거리를 떠도는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저를 버렸고 저 역시 세상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물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득 아들 제모와 딸 제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끝내면 안 되지. 눈물을 흘리며 다리를 내려왔습니다. 아직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는 작은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버텼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깊은 절망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당장 굶어야 했기에 아픔을 참았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괜찮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반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달리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르신, 조심하세요.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옆에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너무 걱정했어요.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병원엔 병원비가... 청년은 제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청년은 저를 부축해 그의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라고 합니다.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왜 공사장에서 일하시나요? 아, 식당 쉬는 날에 가끔 와서 일해요. 추가 수입도 벌고 운동도 할 겸요. 그의 말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쉬는 날 공사장 일을 하다니 정말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당분간 무리한 일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병원비는 다 냈어요. 민수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니에요. 갚으실 필요 없어요. 대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네. 무슨 부탁인가요? 제 식당에서 일해주세요.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전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주방 보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민수 씨의 제안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민수 씨의 식당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지만 민수 씨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세요. 그의 친절한 지도 덕분에 조금씩 요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일하는 중에 민수 씨는 제 사연을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망설여졌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민수 씨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하는 동안 민수 씨에 대해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고 대학을 졸업한 후 바로 식당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열정적이고 성실했었는데. 김 어르신도 분명 잘하실 거예요. 저를 믿으세요. 민수 씨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저는 요리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한 번은 아내가 생각나서 된장찌개를 만들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 내가 이렇게 요리를 하고 있어. 민수 씨가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어르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이런 맛을 배우셨어요? 글쎄요. 아마도 아내가 만들어주던 맛이 기억나서 그랬나 봐요. 민수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조금만 수정하면 메뉴에 넣어도 되겠는데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야 제가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식당 일은 공사장보다 훨씬 덜 힘들었지만 그래도 피곤한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 씨는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쉬엄쉬엄 하세요. 그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점점 더 힘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지금 사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빈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사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어요. 이미 이렇게 신세를 지고 있는데. 괜찮아요. 어르신, 저도 외롭던 차에 어르신과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저는 민수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집으로 이사한 후 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 씨와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식당으로 갑니다. 일이 끝나면 또 함께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지내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르신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더 고마워요. 민수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지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삶에 대한 희망을 다시 찾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제 걱정 마. 나는 다시 잘 살고 있어. 비록 지금의 삶이 화려하진 않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수 씨라는 좋은 친구를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민수 씨의 식당에서 일한 지 어느덧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야채 다듬기 같은 간단한 일만 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요리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어르신, 오늘은 제가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민수 씨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오랜만에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제가 놀랐어요. 그리고 어르신 이제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이고, 고맙네. 민수의 칭찬에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성취감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방에서 일하던 중 우연히 냄비에 있던 국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조금씩 더 넣고는 민수야, 이거 한번 맛볼래? 네. 어르신이 만드신 거예요? 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국물을 맛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와, 어르신, 이거 대박이에요. 제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요리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칭찬을 받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난 그저 옛날 생각나는 대로 했을 뿐인데. 어르신, 이건 정말 특별해요. 우리 메뉴에 넣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든 첫 요리가 메뉴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의 특별 국물이라는 이름으로요. 손님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이 국물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그저 정성껏 만들 뿐이죠. 날이 갈수록 제 요리를 찾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맛이 바로 제가 그리워하던 어머니의 맛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요리했습니다. 이제 요리는 단순한 일이 아닌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어갔습니다. 민수도 제 요리 실력의 발전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빨리 실력이 늘 줄이야. 다 너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아니에요. 어르신의 타고난 감각이에요. 민수의 격려 덕분에 저는 더 다양한 요리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된장찌개, 갈비찜 등 제가 만든 요리들이 하나둘 메뉴에 추가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음식 평론가가 우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 요리를 맛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이 느껴지는 깊은 맛이에요. 그의 칭찬에 저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그저 성의껏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평론가의 리뷰가 나간 후 식당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겼고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도 왔습니다.
김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하실 수 있나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매 순간 정성을 다할 뿐이죠.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바빠진 식당 일로 피곤할 법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더 힘이 났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떤 요리를 할지 생각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무슨 요리를 하면 좋을까?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리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제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요즘 정말 행복해. 너 덕분이야, 민수야. 아니에요. 다 어르신의 노력 덕분이죠.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는 말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뭔데? 사실 제가 어르신께 요리 기술을 더 배워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와 함께 운영하자고. 하지만 난 그저 늙은 할아버지일 뿐인데.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은 이미 이 식당의 중요한 일부가 되셨어요.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가 있어야 이 식당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제안을 받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늙은이와 함께 하고 싶은 거야? 네. 어르신, 제 진심이에요. 민수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어, 민수야. 함께 해보자고. 그렇게 저는 식당의 공동 운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당 운영 전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옛날 시골에서 먹던 음식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누고 실천하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식당은 점점 더 발전해갔고 저의 인생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한때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던 제가 이제는 성공한 식당의 공동 운영자가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어. 비록 늦은 나이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이지만 저는 지금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제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고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민수와 함께라면,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작이 멋진 이야기의 서막이 되리라 믿습니다. 민수와 함께 식당을 운영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식당은 놀라운 성장을 이뤘습니다. 제 요리 실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맛있는 요리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더 맛있는 요리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우리 식당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기자는 제 인생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대단한 요리 실력을 어떻게 갖추게 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 인생의 경험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요리에 담았을 뿐이죠. 기자는 제 말을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의 인생 역정을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 과거를 낯선 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죽음, 자식들의 외면, 거리 생활, 그리고 민수 씨와의 만남까지. 살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버텼죠. 인터뷰가 끝난 후 기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며칠 후 신문에 제 이야기가 크게 실렸습니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 이제는 맛의 대가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를 본 민수 씨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대단하세요. 이제 정말 유명해지셨어요.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민수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기사를 본 한 방송국 PD가 우리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놀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왜?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인생 역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르신, 해보세요. 어르신의 이야기가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자, 이제 김 선생님이 요리하는 모습을 찍어볼까요? 요리하는 동안 저는 아내와의 추억, 거리 생활의 고단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리는 제게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요리에 담겨 있죠. 촬영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제 말에 감동한 듯 했습니다. 한 달간의 촬영이 끝나고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인생 레시피라는 제목의 1시간짜리 특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 당일, 저는 민수와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TV를 켰습니다. 어르신, 떨리시죠? 저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화면에 제 모습이 나오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진,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 나오면서 제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여보, 지금 내가 TV에 나오고 있어. 믿어줘?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습니다. 김대곤 선생님 맞으신가요? 방송 잘 봤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처지였는데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민수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셨어요. 다음 날 식당은 미어터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할아버지의 요리를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손님들의 반응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중 한 손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고 밤새 달려왔어요. 선생님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부족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방송 이후로 우리 식당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예약 없이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였죠. 어느 날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 선생님,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글을 잘 쓰지 못해서. 걱정 마세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 저는 책 출간을 결심했습니다. 몇 개월 후 제 인생 이야기와 함께 제가 개발한 요리 레시피가 실린 책이 나왔습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서점에서는 사인회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첫 사인회 날, 긴 줄이 서점 앞에 늘어섰습니다. 한 독자가 책의 사인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 저는 뭉클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은 후
저는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와 함께 식당 운영에 더욱 열중했고,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식당이 이 근방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이 되었어요. 민수의 말에 저는 겸손히 대답했습니다. 다 너 덕분이야, 민수야. 너가 없었다면 이런 날은 오지 않았을 거야. 아니에요, 어르신. 어르신의 인생과 요리에 담긴 진심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냈어. 이제 저는 단순한 요리사가 아닌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굴곡진 여정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의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장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지 일주일 후,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르신, 손님이 오셨어요. 아드님이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못 봤던 아들 제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세요? 만나보시겠어요? 민수의 물음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만나보자. 홀로 나가자 제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도 많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 제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왔니?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을 보고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이러지 마라! 아버지께 용서받기 전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너라! 지금은 일하는 중이다. 제모는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습니다. 네, 아버지. 다시 오겠습니다. 꼭 용서받고 싶습니다. 제모가 떠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난 아직도 자식들을 용서할 수 없어. 다음 날, 이번에는 딸 제이가 찾아왔습니다. 제희의 모습 역시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제희. 왜 왔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제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송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저희는 정말 나쁜 자식이에요. 저는 묵묵히 제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들을 끌어안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와 서운함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난 정말 죽고 싶었다. 제 말에 제희는 더욱 크게 흐느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한동안 말없이 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금은 아직. 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해해요.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제이가 떠난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용서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다. 민수야,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 후로 제모와 제이는 주기적으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제모가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제 아들입니다.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어요. 어린 손주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제 마음이 조금씩 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모와 제이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력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 산소에 함께 가보는 게 어떨까? 그 말에 제모와 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아버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우리는 함께 아내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이 왔어. 이제 화해의 길을 걷고 있다네. 묘비 앞에서 중얼거리는 제 모습을 보며 제모와 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분노의 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다 잊자. 새로 시작하자. 제 말에 제모와 제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셋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어 갔습니다. 제모와 제이는 주말마다 식당을 찾아와 일을 돕기 시작했고 손주들과도 자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구나. 민수는 이런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어르신, 정말 다행이에요. 가족이 화해하시니 제 마음도 놓이네요. 어느 날 제모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으로 와서 사시는 게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난 여기가 좋구나. 이제 이곳이 내 삶의 터전이 되었어. 제모는 조금 실망한 듯 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그래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함께 보듬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내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화해와 용서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진정한 행복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75의 이순자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년이란 세월 동안 저는 시장에서 떡집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아침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떡을 치는 일이 얼마나 고된 줄 아시나요? 쌀을 불리고 시루에 찌고 떡매로 치고
반죽을 하고 다시 치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다 갔습니다. 명절 때는 이틀 3일을 뜬 눈으로 지새우기도 했지요. 그래도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순자 씨 떡은 항상 맛있어. 제 떡을 사가시는 손님들이 이런 말을 하실 때면 그게 그날의 피로를 다 씻어주었으니까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한겨울에도 한여름에도 현장을 지켰지요. 우리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시간조차 없이 살았어요. 그저 아이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우리의 낙이었지요.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저는 몰래 문고리에 찹쌀떡을 걸어두곤 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는 대기업 과장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공부보다는 운동을 좋아했지만 결국 노력 끝에 공무원이 되었지요. 막내딸은 어릴 때부터 약사가 되고 싶다며 꿈을 키웠는데 정말 그 꿈을 이뤘어요. 세 자녀 모두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도 했고 저마다 아이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한 푼도 못 모으고 전세로 살았어요. 떡집 하던 가게도 월세였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으니까요. 전세금 5천만 원으로 20년을 한 집에서 살았어요.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해결했지요. 식구들 끼니를 챙기고 나면 저축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가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그냥 푹 고꾸라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실려왔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사는 심각하다고 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은행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고 가게 보증금은 겨우 5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야. 큰아들은 전화를 받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업무가 너무 바빠. 나중에 전화 드릴게. 작은아들은 이런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막내딸은 받지도 않았어요. 결국 이자가 높은 대출을 받아서 수술비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간호했어요. 중환자실, 일반 병실, 재활병원을 전전하며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서야 하나둘 병원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이 온 것은 간병이나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를 어떻게 나눠낼 것인지 싸우기 위해서였지요. 너가 좀 내. 약 사면서 이것밖에 못 내나? 나도 애들 학원비 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 저는 그저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자식들은 비용 문제로 티격태격했어요. 낙골당이 낫지 않나? 아빠인데 수목장이 낫지. 근데 누가 돈 내는데? 결국 장례 비용까지 들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지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았죠. 우울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남편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돈이 바닥났다는 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왔죠. 전세대출 이자라도 갚아주셔야 합니다. 은행원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어요.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대출 받은 거 갚고 나니 남은 돈이 얼마 되지도 않더군요. 가게 주인은 더 심했죠. 이러다가 전기세도 못 내겠네. 장사 접을 거면 빨리 말해요.
결국 오랫동안 지켜온 떡집 문을 닫아야 했어요. 순자 씨, 이제 어디로 가게? 시장 상인들이 저마다 안타까워하며 위로를 건네주셨죠. 아직 정하지도 못했어요. 떡집 정리할 때 나온 돈이라고 해봤자 얼마 안 됐어요. 기계값 받은 게 전부였죠. 전세금 없이 구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부동산을 20군데도 더 돌았을 거예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만 원인데 그나마 이게 제일 싼 거예요. 중개사 말이 맞았어요. 다른 집들은 보증금이 2천만 원은 기본이더라고요. 결국 그 집으로 정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이 가끔 찾아왔어요. 명절이면 을에 오는 줄 알았죠. 엄마, 이번엔 좀 바빠서. 전화로 대충 둘러대는 말투가 점점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설날에도 추석에도 빈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가족들이 모여 세배하고 떡국 먹는 장면이 나왔죠. 저도 예전엔 저렇게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자식들이 다 함께 찾아왔어요. 수상하다 싶었죠.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를 모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정신 차려. 무슨 소리야? 요양원 얘기하러 왔어. 이제 혼자 사시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순 없잖아. 엄마, 우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난 싫어. 난 여기가 좋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와서 말하는데.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더라고요. 커피잔이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이제 우리도 한계야. 더 이상 못 참아. 엄마가 이렇게 고집 부리시면 우리 사이도 안 좋아져. 제발 좀. 나도 이제 둘째 생기는데 엄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우리 신랑이 엄마 얘기만 나오면 짜증내. 살다 이런 장모님은 처음이래. 요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래. 큰아들이 명세서를 꺼내더라고요. 셋이 나누면 한 명당 50만 원이면 돼. 이게 엄마한테도 좋은. 그만해. 그딴 데 안 가. 이게 무슨 태도야? 우리가 이러니까 효도를 못하지. 이제 우리도 책임 못 져. 요양원 안 가시면 앞으로 용돈도 없어. 엄마 이러다 진짜 우리 얼굴 못 봐. 다신 연락도 하지 마. 막내딸은 제 눈도 안 보고 말하더라고요. 자식들은 1시간도 채 머물지 않고 가버렸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죠. 그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려요. 그날 밤 베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울 것 같았죠. 문득 25살의 시장에 처음 자리 잡았을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새벽부터 밤까지 떡방아 소리를 내며 살았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자식들 학비 대느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제주도. 남편 병원비로 다 써버린 전세금. 그리고 지금 월세 45만 원짜리 반지하 단칸방. 이게 내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어요. 달빛 아래 우두커니 서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한참을 생각했죠. 그렇게 2달을 버텼어요.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던 날 결국 폐지를 줍기 시작했죠. 처음엔 창피해서 밤에만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다른 폐지 줍는 할머니들을 만났죠. 여긴 우리 구역이야. 저쪽으로 가. 나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새벽 4시면 일어나요. 깜깜한 창밖을 보며 한숨만 나왔죠. 녹슨 리어카를 끌고 동네를 돌기 시작했죠. 처음엔 어디에 폐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길거리에 버려진 상자들을 무작정 주워 담았죠. 비가 온 날엔 젖은 박스를 말리느라 방안이 엉망이 됐어요. 아주머니, 여기 박스 가져가세요. 동네 마트 주인이 건네주는 박스가 얼마나 반갑던지. 하지만 마트 앞에서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새벽부터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계시니까요.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보여요. 누가 버린 밥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한 번은 멀쩡한 화장대도 있었죠. 우리 막내딸 시집 갈 때 사준 화장대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엔 너무 아팠어요. 저 할머니 폐품 줍는데. 지나가는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루 종일 고생해도 5천 원이 잘 안 나와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고물상까지 가면 허리가 부서질 것 같죠. 할머니, 오늘은 폐지값이 떨어졌어요. 고물상 아저씨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지하철역 앞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다들 자식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한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셨어요. 딸이 셋인데 다들 시집 가고 나니. 또 한 분은 한숨만 쉬셨죠. 우리끼리 모이면 자식 얘기만 하다가 헤어져요. 추석이 다가왔어요. 길거리에 송편 파는 냄새가 가득했죠. 떡집 하던 때가 생각나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문자라도 보내볼까 하고 큰아들 번호를 눌렀죠. 아들 엄마야. 추석 잘 보내라.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작은 아들한테도 보냈어요. 건강해라. 이것도 익십. 막내딸한테는 좀 더 길게 써봤어요. 날씨가 쌀쌀해지니 감기 조심하고. 역시 답이 없었죠. 명절날 아침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떡집에서 송편 냄새가 났어요. 울컥해서 그냥 지나치려는데 떡집 주인이 부르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좀 드세요. 따뜻한 송편 한 봉지를 주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는 괜찮아요. 드세요. 괜찮아요. 그 송편을 들고 집에 와서 혼자 울면서 먹었어요. 자식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설마 나처럼 이렇게 혼자는 아니겠지. 폐지를 주우러 다니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기 지나가는 젊은 여자가 우리 딸 같기도 하고, 양복 입은 회사원이 우리 아들 같기도 하고, 그러다 문득 정신 차리면 또 눈물이 나죠. 비 오는 날이면 폐지를 못 주워요.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창밖만 바라보다가 지갑을 뒤적여봐도 1,000원짜리 한 장 없을 때 그래도 자식들한테 전화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는 자존심이라는 게 생겼나 봐요. 1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식들 생각이 났죠. 큰아들 생일에는 문자도 보내지 못했어요. 작은 아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는 소식은 이웃에게 들었고요. 막내딸이 둘째를 가졌다는 것도 동네 마트 주인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자식들의 삶에서 멀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초여름 날이었어요. 늘 그랬듯 새벽부터 폐지를 주우러 나갔죠. 이른 새벽이라 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멀리서 청소차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번화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그쪽으로 가보고 싶더라고요. 큰 길가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간간히 택시 1-2대가 쌩하고 지나갔죠. 술에 취한 젊은이들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머, 저기 할머니. 취한 젊은 여자가 절 가리키며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카트만 끌었죠. 새벽이면 이런 시선들을 많이 받아요. 어떤 날은 취한 사람들이 돈을 쥐어주려고 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던지. 이른 새벽부터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안쓰러웠나 봐요. 하지만 전 그런 동정이 싫었어요. 그저 묵묵히 내 할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죠.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장마철이 다가오나 봐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무릎도 시큰거리고 손목도 아팠죠. 그래도 오늘은 꼭 10,000원은 벌어야 했어요. 며칠째 라면만 먹어서 그런지 속이 쓰렸거든요. 큰 건물들 사이로 난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여기 골목 안쪽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버리는 박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번듯한 건물 앞 화단에 무언가 까만 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엔 지나치려고 했어요. 폐지나 빈병도 아닌데 주울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왠지 발길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지갑이었어요. 좋은 가죽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비싼 지갑인 게 한눈에 보였어요. 이런 지갑은 백화점 가서도 구경만 했었죠. 잠시 망설이다가 주워들었어요. 새 것처럼 깨끗한 지갑이었어요. 손때 하나 묻지 않은 걸 보니 얼마 안 쓴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봤어요. 현금이 꽤 두툼하게 들어있었어요. 세어보니 300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반들반들한 명함도 한 장 있었죠. 명함을 보는 순간 눈앞이 아찔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대기업 로고가 선명했거든요. 전무라는 직함에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신문에서 본 적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 회사 회장님 아드님이라고 기사에서 읽었던 기억이 났죠.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300만 원이면 월세 6개월치도 더 되는 돈이었어요. 이 돈이면 당장에 끼니 걱정은 덜 수 있을 텐데. 지갑도 비싸 보이니 전당포에 맡기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올 것 같고. 화단 옆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 월세 걱정 없이 반년은 살 수 있을 텐데. 라면 말고 제대로 된 밥도 먹을 수 있고. 병원도 가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남의 것을 가질 순 없었죠.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내 돈이 아니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지갑을 들여다봤어요. 혹시 주인의 다른 연락처 같은 게 더 있나 싶어서요.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었고 운전면허증도 보였어요. 사진 속 젊은 남자가 밝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도 지금쯤 이 지갑을 찾느라 안달이 났겠죠. 이렇게 많은 돈을 잃어버렸으니. 그래요, 돌려줘야 해요. 마음을 다잡고 일어섰어요. 카트는 잠시 골목 안쪽에 숨겨두었어요. 이대로 회사로 가볼 생각이었거든요.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회사에 사람들이 출근하겠죠. 그때 가서 지갑을 돌려주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득 제 모습이 걱정됐어요. 폐지를 줍느라 먼지 묻은 옷차림이었거든요. 손도 더러웠고 머리도 헝클어져 있었죠. 큰 회사 로비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근처 공원 화장실에 가서 최대한 옷도 털고 머리도 단정히 했어요. 손도 깨끗이 씻었죠. 비록 낡은 옷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는 보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이제 회사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경비원이 저를 의심하면 어쩌지? 지갑을 주웠다고 해도 안 믿으면 어떡하지? 도둑으로 오해하면 어쩌나? 그래도 가야 했어요. 이게 옳은 일이니까요. 아침 일찍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빌딩이 햇살을 반사해서 눈이 부셨죠. 사람들이 하나 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까만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더라고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걱정이 됐어요. 현관 앞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렸는데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직장인들이 수십 명씩 지나다녔죠.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비원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저 전무님을 뵈어야 하는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지갑 주인 이름을 말씀드렸더니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하느라 바빴죠. 할머니 잠시만 기다리세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한참을 더 기다렸어요.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여직원이 절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요. 민망했지만 꾹 참고 기다렸죠. 잠시 후 키가 큰 젊은 남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명함 속 사진의 그 사람이었죠. 전무님, 저 이거.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내밀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잃어버린 지갑인데 그가 지갑을 받아들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께서 이 지갑을 주우신 거예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 할머니와 참 닮으셨네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어디 계시는지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전 그냥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는데 그분이 막아섰어요. 할머니,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졌어요. 점심이나 같이 하시죠. 제발요. 결국 근처 호텔 식당으로 가게 됐어요. 평생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음식을 주문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할머니,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의 눈빛이 너무나 따뜻했어요. 이야기를 시작했죠. 남편 병원비로 전세금을 다 써버린 일. 자식들이 등을 돌린 일. 새벽마다 폐지를 주어야 하는 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었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자신의 할머니도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할머니 생각이 난다면서 자꾸 눈물을 훔치시는데 저까지 마음이 아팠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지갑 속 현금 얘기가 나왔어요. 300만 원이나 되는 돈인데 이렇게 가져다 주시다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제가 꼭 보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그가 만류했어요. 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할머니도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뵈니까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제게 회사 구내식당에서 일해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불쌍한 할머니를 돕기 위한 호의라고 여겼지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이곳에서 따뜻한 밥이라도 드시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좋겠어요. 일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저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너무 오랜 시간 외롭게 살아왔어요. 남편이 떠난 뒤, 자식들이 등을 돌린 뒤, 그리고 폐지를 줍는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와 깊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일부터 맡았어요. 채소를 다듬고 반찬을 나르고 식판을 정리하는 정도였죠.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니던 제 몸에는 차라리 익숙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누군가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었고 고생한다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좀 피곤해 보여요. 괜찮으세요? 할머니, 이 반찬 좀 드셔보세요. 오늘따라 맛있게 됐어요. 식당 직원들은 저를 친절하게 대했고 무엇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젊은 직원들이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몇 번 말을 주고받다 보니 자연스레 친해졌습니다. 어떤 직원들은 퇴근길에 일부러 제게 와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할머니, 저 요즘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상사한테 혼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집에는 할머니가 안 계세요. 그런데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어떤 일이든 버티고 나면 좋은 날이 온단다. 나는 떡을 만들며 40년을 살았어. 때론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잘 컸지. 인생은 그런 거란다.
젊은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폐지를 줍던 지난날보다 훨씬 더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식당의 중요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저를 먼저 찾았고 식사 시간이 되면 제 옆에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작은 선물을 건네주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 따뜻한 목도리 하나 사왔어요. 겨울에 쓰세요. 이건 제가 좋아하는 차인데 할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랫동안 버림받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누군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구나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무님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시간 괜찮으시면 저랑 어디 좀 가시죠.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월세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런 호의를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지갑을 주었을 때도 같은 고민을 하셨겠죠. 하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하셨잖아요. 이건 보답이 아니라 저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집에서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구내식당으로 출근했고 저를 기다리는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보냈어요. 퇴근 후에는 따뜻한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더 이상 반지하 월세방에서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폐지를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지요. 직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올 시간이 가까워지자 식당 안이 하나둘 분주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구내식당 문이 열리더니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오셨다. 순간 식당 안 공기가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회장님이 직접 구내식당을 방문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허둥대는 사이 저는 조용히 조리대에서 국을 휘젓고 있었어요. 오늘 점심은 된장국인가요? 전무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가 회장님을 모시고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더 긴장한 듯 식사를 하던 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네. 오늘은 직접 끓인 된장국이에요. 멸치랑 다시마로 진하게 육수를 내고 시골에서 공수한 된장으로 만들었어요. 회장님은 조용히 식판을 들고 줄을 서셨습니다. 저는 된장국을 한 국자 퍼서 식판 위에 올려드렸어요. 회장님은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국을 한 입 떠서 드시더니 순간 멈칫하셨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어 삼키는 모습에서 깊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 맛이, 회장님의 얼굴에 감탄과 놀라움이 서렸어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 맛이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뭔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회장님은 한동안 말없이 된장국을 뜨셨고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든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된장을 직접 띄우셨지요. 멸치랑 다시마로 육수를 내시고 마늘을 살짝 넣어서 감칠맛을 더하셨는데 이 맛이 그때 그 맛입니다. 회장님은 국을 한 숟갈 더 뜨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직원들도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종종 구내식당에 오셨어요. 직원들과 같은 줄에 서서 밥을 받고 제가 만든 음식을 드셨어요.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건네셨죠. 이거 직접 만드신 거죠? 역시 정성이 들어간 음식은 다르네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은 점심을 드시고 나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할머니,
저희 회사에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특별식을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부탁에 저는 놀랐어요. 제가요? 아, 네. 할머니가 만든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랑이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기 전날, 저는 직접 장을 봤어요. 싱싱한 재료를 골라 꼼꼼하게 준비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해 손님을 위한 특별한 한상을 차렸어요. 갈비찜, 나물 반찬, 된장찌개, 그리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떡까지 준비했어요. 손님들은 식사를 하면서 감탄을 쏟아냈어요. It's been a while since I've received such a nice and warm meal. It's not just a simple meal. It's a heartfelt dish. 회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날 이후 회사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올 때마다 저에게 특별식을 부탁했어요. 저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제 음식을 먹은 손님들은 모두 감탄했어요. 어느 날 전무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유명하신 거 아세요? 다들 할머니 음식을 기다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폐지를 주우며 하루를 버티던 제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그렇게 저는 회사의 자랑거리가 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평소보다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으셨는지 얼굴도 창백해 보이셨죠.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국을 뜨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전무님이 급히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놓칠 뻔했어요. 어디 계십니까?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순간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던 날. 병원에서 눈을 감고 있던 그 모습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저는 일이 끝나자마자 병원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병실에는 가족들과 몇몇 회사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병원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있더군요. 입맛이 없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음식이 먹고 싶습니다. 저는 가슴이 찡했어요. 병실에는 영양사가 챙겨주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회장님은 제 음식을 원하고 계셨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자마자 재료를 준비했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된장국을 정성껏 끓였어요. 따뜻한 밥과 함께 조그마한 도시락 상자에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다음 날 병실을 찾았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죠. 제가 도시락을 열어보이자 회장님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이거 정말 먹고 싶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드셨죠. 따뜻한 된장국을 한 모금 삼키시더니 눈을 감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손맛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가를 훔치셨죠. 할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가 살아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컥했어요. 어린아이처럼 천천히 밥을 드시는 회장님의 모습을 보며 문득 자식들에게 외면받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가셔야지. 더 이상 책임 못 져. 그렇게 모질게 돌아섰던 자식들. 오랫동안 저를 찾지 않던 그들. 저는 누군가의 엄마였지만 결국 혼자가 되었었죠. 하지만 지금 제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보이는 이 사람은, 제가 끓인 국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이 사람은 제 진심을 기억해주고 있었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병원으로 갔어요. 아침마다 된장국을 끓였고 점심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을 준비해 가져갔어요. 병실 문을 열면 회장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반기셨죠. 오늘은 무슨 반찬입니까? 어제는 된장국을 드셨으니
오늘은 쇠고기 미역국이에요. 기운 내셔야죠. 이러다 살이 찌겠군요. 그렇게 농담을 하시며 밥을 한 숟갈 뜨셨죠. 저는 병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누군가가 제 음식을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어느 날 전무님이 병실로 찾아왔어요. 저를 보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회장님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아직 기운을 다 찾으신 게 아니라서요. 조금 더 드셔야 해요. 할머니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 다시 밥을 지을 줄은요. 전무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시네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며칠 뒤 회장님은 드디어 퇴원을 하셨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병실에서 국을 떠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제 건강 조심하셔야 해요. 네. 앞으로는 할머니 밥을 계속 먹어야 하니 조심해야죠. 병원 문을 나서면서 회장님은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 곁에 계셔 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따뜻한 눈물을 흘렸어요. 외롭다고 생각했던 내 삶에 다시금 가족 같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회장님의 건강이 회복되고 저는 다시 구내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직원들은 제 음식을 반겼고 회장님도 가끔 식당을 찾아와 밥을 드셨어요. 전보다 더 건강한 얼굴이었고 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지으셨죠.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구내식당 문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순간 제 손이 굳었어요. 돌아보니 제 자식들이 서 있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딸. 저를 외면했던 그들이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세련된 옷차림에 얼굴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어쩐 일이야? 저는 일부러 무심한 듯 말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정리했죠. 하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숨길 수 없었어요. 엄마, 우리가 모시러 왔어요. 모시러? 엄마가 여기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세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그들을 바라봤어요. 한때는 제 전부였던 아이들. 하지만 제가 힘들 때는 외면했던 그들. 이제 와서 무슨 이유로 돌아오라고 하는 걸까?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바빴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막내딸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편히 사셔야죠.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좋은 집도 구했고, 용돈도 넉넉히 드릴 수 있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이 갑자기 찾아온 이유를. 회사 내에서 제 이야기가 퍼진 모양이었어요. 회장님의 신임을 받고 있고 회사에서 중요한 손님을 위한 특별식을 맡고 있다는 이야기. 자식들은 그 소문을 듣고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과거 제가 폐지를 줍고 있을 때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모시겠다고 나선 이유는 결국 대기업 회장과 가까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같은데 갈 필요 없어요. 우리랑 같이 지내요. 그래, 우리가 다 준비했어. 엄마도 가족이랑 함께 살아야지.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저려왔어요. 그들이 제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등을 돌린 날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아플 때 병원비 문제로 서로 다투던 모습. 장례식장에서 비용을 두고 싸우던 모습. 내가 혼자 남았을 때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던 모습.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마음이라는 것을. 됐어. 제 말에 자식들이 움찔했어요.
뭐가 됐다는 거야, 엄마? 나는 여기서 일하는 게 좋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와서 갑자기 찾아와서 모신다고? 아니, 너희가 정말 나를 원해서 온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는 내가 폐지를 주울 때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지.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날 모시겠다니 왜일까?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서 있을 뿐이었어요. 나는 이제 너희가 필요하지 않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자식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우리 정말로 반성했어. 이제라도 함께 지내자니까. 그런 말은 내가 정말 힘들 때 해줬어야지. 이제 와서 하는 건 의미 없어.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 우리가 이렇게 왔잖아. 너희가 진짜 내 걱정을 했다면 내가 폐지 주울 때 한 번이라도 찾아왔겠지. 하지만 너희는 그땐 오지 않았어. 나는 이제 내 길을 갈 거야. 자식들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어요. 막내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족? 너가 날 가족처럼 생각했다면 그때 그렇게 외면하지 않았겠지. 작은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이러다 우리 진짜 못 볼 수도 있어. 그래도 돼. 나도 너희 없이 잘 살고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결국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그렇게 자식들은 떠났어요. 그들이 사라진 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회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회장님은 조용히 제 앞에 앉았어요. 전무에게 들었습니다. 자식분들이 찾아오셨다고. 저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흔들렸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제 자리를 찾았으니까요. 회장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차를 마셨어요.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단순한 식당 직원이 아니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회사 자문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식당 운영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명예직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할머니의 경험과 통찰이 직원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저 예전처럼 조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나이든 제가 과연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결심했어요. 나는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해야지. 그렇게 저는 직원들의 복지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었어요. 식당을 찾는 직원들에게 먼저 말을 걸었죠. 요즘 식사는 괜찮으세요? 불편한 점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들 어색해했어요. 하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솔직히 점심시간이 너무 짧아요. 식사를 서둘러 먹어야 하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음식 맛은 좋은데 가끔 메뉴가 너무 반복되는 것 같아요. 야근할 때 저녁 식사가 부족해서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직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직접 들으니 개선해야 할 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점심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어요. 기존보다 점심시간을 30분 늘리고
2개의 타임으로 나누어 운영하게 했죠. 그렇게 하니 식사 시간이 여유로워졌고 직원들은 훨씬 만족스러워 했어요. 다음으로 메뉴를 다양화하기로 했어요. 기존에는 주로 한식 위주였는데 직원들의 취향을 반영해 양식과 일식, 중식도 추가했어요. 그리고 매주 특선 메뉴의 날을 만들어 특별한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오늘은 갈비찜이 나와요. 이번 주 특선 메뉴는 일본식 돈까츠래. 직원들은 매주 새로운 메뉴를 기대하게 되었고 식당의 분위기도 활기차졌어요. 또한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해 저녁 도시락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퇴근 시간이 늦은 직원들이 편의점 음식을 먹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회사 지원을 받아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야식 메뉴를 마련했어요. 와, 드디어 야근할 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야식 메뉴 덕분에 회사 오는 게 덜 힘들어졌어요. 직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구내 식당의 변화가 회사 내부에서 큰 화제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기업에서 대기업의 혁신적인 사내 식당 운영이라는 주제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어요.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런 식당 운영이 정말 필요하네요. 타 기업의 관계자들이 직접 식당을 방문해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TV 프로그램에서도 취재를 나오고 경제지에서는 직원들이 가장 만족하는 기업 식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있었어요. 어느 날 회장님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직원들이 정말 행복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직원들이 원하는 걸 듣고 도와준 것뿐이에요.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늘 그러시죠.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회사는 저를 위한 작은 행사를 열어줬어요. 직원들은 한 명 한 명 다가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회사가 더 따뜻해졌어요. 저희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한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하고 폐지를 줍던 그 시절. 하지만 이제 저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 저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회사는 제 제안으로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임원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은퇴한 분들이 젊은 직원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경험이 필요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필요해요. 서로 돕고 배우는 관계가 된다면 모두에게 좋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젊은 직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줄 멘토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젊은 직원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무조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멘토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균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젊은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나도 다시 사회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서로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세대 간의 벽이 허물어졌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반응이 좋았지만 놀랍게도 이 프로그램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다른 기업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회사도 도입해야겠어요. 세대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네요. 어르신들에게도 의미 있고 젊은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결국 여러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전국적으로 시니어 멘토링 문화가 확산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삶이구나. 그러던 중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 저는 아침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장님께서 며칠째 구내 식당에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항상 바쁘시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식당에 들러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점심 무렵 전무님이 식당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할머니 회장님께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장님은 전날 늦은 밤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장례식장은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임직원들과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조문을 왔고 회사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저는 한쪽에 조용히 앉아 회장님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앞으로도 제 곁에 계셔 주시겠습니까? 회장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따뜻한 미소로 된장국을 드시던 모습, 병실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순히 밥을 드시던 모습, 직원들을 위해 늘 고민하고 애쓰시던 모습.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장님의 유언장이 공개된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유언장을 읽는 변호사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이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를 우리 회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명예이사로 임명해 주길 바랍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남기신 유언입니다. 회사 내 시니어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는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회장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유족들은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저를 명예이사로 임명하겠다고 했어요. 할머니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은 회사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존중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남편을 잃고 자식들에게 버려지고 폐지를 주워가며 하루를 버티던 나날. 그러나 지금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어요. 이제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명예이사가 된 후 저는 더 체계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저는 늘 그래왔듯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죠. 젊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도 싫고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려니 허전합니다. 일을 하고 싶은데 나이 때문에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남편을 잃고 폐지를 줍던 그 시절. 세상에서 버려진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운 좋게 기회를 얻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분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필요해. 그렇게 탄생한 프로그램이 제2의 인생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했어요. 은퇴한 어르신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처음엔 몇몇 기업과 연계해 어르신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어요. 재취업 교육. 어르신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무 교육을 제공했어요. 간단한 컴퓨터 교육부터 카페 바리스타 과정, 요양보호사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죠. 멘토링 및 상담.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 젊은이들에게 조언할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이것은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의 확장판이었어요. 창업 지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규모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전통시장 내 작은 가게 운영부터 온라인 쇼핑몰 창업까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했어요. 사회공헌 활동. 나눔을 실천하고 싶은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어요. 어린이 돌봄, 반려동물 보호소 자원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전국의 노인복지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프로그램 덕분에 다시 꿈을 꾸게 됐어요. 평생 해보고 싶던 일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세월이 흘렀어요. 저는 여전히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나이를 먹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자식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어요. 초조한 얼굴로 모시러 왔다는 말도 없었어요. 오히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오랜만이에요.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이제는 그들의 눈빛을 보고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거든요. 막내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너무 늦었죠? 늦었다는 걸 깨달았으면 다행이지. 큰아들이 깊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기대지 않겠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억울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했더라고요. 엄마한테 받기만 했지. 엄마한테 해드린 게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울먹이며 말을 이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죄송해요, 엄마. 저는 그들을 한동안 바라봤어요. 그동안 내심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이제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제야 솔직하게 말하니 좋네. 자식들은 제 반응에 조금 당황한 듯 했어요. 엄마,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용서한다. 막내딸이 흐느껴 울었어요. 작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고 큰아들은 한숨을 쉬며 눈물을 참으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그들에게 기대는 어머니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그날 이후 우리 사이의 관계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전처럼 그들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이 저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엄마, 요즘 회사에서 고민이 많아. 엄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엄마, 우리 애들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엄마는 어떻게 했어?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었어요. 한때 저를 외면했던 자식들이 이제는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어요.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이제 와서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하며 화가 났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조차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자식들은 변했어요. 그리고 저도 변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인연이구나.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오랜만에 차를 마셨어요. 예전처럼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의 제 삶이 고맙고 감사했어요. 이제는 진짜 내 삶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합니다. 저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떨어진 지갑 하나로 시작된 제 인생의 두 번째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저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었고 젊은이들에게는 인생의 멘토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어요.